첫 번째 토론자로서는 이제 김홍환 박사님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시고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역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김연아 박사님은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현재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분과 자문위원 그리고 전에는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시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정토론을 진행할 순서인데요. 지금 지정토론자 두 분인데 김홍환 박사님, 그다음에 김연아 박사님 두 분 중에서 먼저 김홍환 박사님께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이 정도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박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지방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홍환입니다. 토론 두 개 발제문에 다 좀 말씀을 하라고 또 세무사에서 말씀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양세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이해를 제가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고양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를 이제 주요 쟁점 관련해서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해서 고양사랑 기부금제 발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46페이지에서 일본과의 제도 비교에 대한 좀 추가적 논의를 하면 아까 좀 부족했던 부분 중에 조금만 더 하면 일본은 소득 비례적으로 계속 20%까지 소득세 20%까지는 개념적으로는 조금 더 이상인 것 같은데 소득세 20%까지는 계속 기부금에서 까줍니다. 그걸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비례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고액 기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들이 그 20%까지는 자기 소득세 20%까지는 돌려받으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10만 원까지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게 기본 이제 가정. 그래서 일본이 쭉 증가했으니 우리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고양사랑 기부금 한도나 모집 주체 상향, 모집 주체 또는 이제 기부금 한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인도 하게 하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해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률의 근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1951년 제정했는데 당시에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었습니다.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기부금의 명칭으로 주민을 약탈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었습니다. 1951년 제정 당시 내용을 보시면 보시면은 좀 눈물 날 정도로 이렇게 했구나 싶습니다. 그 제정 이유를. 그리고 1996년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근데 51년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었어도 저희가 평화의 때문이 그 적십자사 나오는 그 적십자 기부 혈액 시리니 이런 거 하면서 실제로 강제목금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시 96년도에 정리된 게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인데 여기서도 조신설에 뭐가 있었냐면 시설된 규정이 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의 접수 제한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나 공공 부분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생기는 문제가 당연히 하지 말라.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그래서 현재 이제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허용되는 게 우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것들 몇 가지 허용되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특례를 좀 준 거다 이번에 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기부금 모집 대상을 확대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빼고 그다음에 기업을 못하게 한 이유는 강제 기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뺀 거다. 그렇게 하여튼 제가 배경을 이해해 드린 겁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는
이제 들으신 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세 운영 원칙에 위배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 제기된 문제가 고향에 대한 정의나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이게 납세지 문제죠. 납세지. 두 번째, 응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 그러니까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때 주는 서비스를 내가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내는 개념인데, 아니 서초구에서 아이는 키우면서 왜 경북 청송에다가 세금을 내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교통 무슨 청소 방범 이런 서비스를 여기서 받으면서 그 돈을 내는 건데 그 자치단체 왜 이거를 서초구 주민이 다른 데다가 내느냐, 이게 응의성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에서는 세무행정 부담이 있었고, 네 번째, 이걸 그럼 하면 지방정부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한 수직적 수평적 재정격차가 해소하느냐, 이게 안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여기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한 수직적 수평적 재정격차 해소 대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중앙지방 세원 이전의 효과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국세가 90%를 국세에서 환급해주고 10만 원까지 해서 낸다면 나머지는 지방에서 10%를 해주는 방식인데, 그러면 최대 제가 1조를 걷는다고 해보겠습니다. 1조를 걷었습니다. 1조를 걷었을 때 이 1조가 가장 필요한 곳에 가느냐, 가장 낙후된 지역에 가거나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죠. 두 번째, 재원 이전에서 만약 이걸 교부세로 주면 1조가 필요한, 꼭 그 필요라는 게 누구마다 다르겠지만 그나마도 합리적으로 필요한 데 갈 겁니다. 만약 교부세라면. 이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답례품 30%만큼 일단 세상에 돈이 날아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홍보활동 뭐 한다고 한 15% 날아갑니다. 그래서 55%만 가요. 지원 이전에 있어서 누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치적 비용은 없느냐? 많죠. 답례품을 지금 몇 개 선정해 놨습니다.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답례품을 선정할 때 특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물론 신청에 의해서 뽑았다고 하겠지만, 그러면은 청송에 사과를 팔았는데 한 농장만 사실은 돈을 벌 겁니다. 청송에 사과를 잘 팔았다 하더라도 청송 지역 전체 사과가 다 팔린 건 아닐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아까 답례품의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그러니까 지역의 특산품을 팔아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되겠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게 지금 플랫폼이 운영되냐면 일본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부금품을 인터넷에서 고릅니다. 먼저 사고 싶은 걸, 그러니까 받고 싶은 걸 먼저 칩니다. 그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걸 찍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별 관계 없이 그 받고 나중에 세액공제 받습니다. 지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 그 방식이 현재 그 플랫폼 방식이.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느냐? 원하는 데에게 내게 하면 그것도 안 됐습니다. 이게 답례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된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답례품의 지역성을 어떻게 반영해서 지역의 특산물이 뭐 잘 팔리고 쭉 잘 되기 어렵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인천 동구에 사는데요. 인천 동구에 배가 특산품인지는 자기가 40년 만에 처음 알았다고. 그 배농장이 하나 있었나 보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인천 동구에 배가 특산품인 걸 알았답니다. 사실 그렇게 특산 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세정상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를 까주는 겁니다. 근데 자치구는 소득세가 없지 않습니까? 서초구에서 받은 지방세를 10%를 아까 청송으로 넘겼다면 청송으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방소득세를 넘겨줘야 되는데 서초구는 지방소득세가 없지 않습니까? 희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아마 일반에게 돈을 넘겨주는 것 같이 되는데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일본 방식보다 더 또 이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특구 또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발전 특히 조세 지원방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행 조세 지원 제도에 그러니까 매우 충분하다. 실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제 7절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인데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있다. 그리고 양도 소득세는 아니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5년간 그 사연 나누어서 내면은 거의 안 내게 될 텐데 많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조세 특례가 있다. 근데 거의 10년씩 안 된다. 저기 특수상향 지역이나 위에 보면은 뭐 성장 촉진 지역이니 이런 데로 가면은 거의 10년간 법인세를 아예 안 낸다 내려가도. 근데 뭐 법인이 10년 동안 고민하면서 내려가는 법인이 있겠느냐? 10년 후에 세금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2, 3년, 5년이지 사업 계획을 10년 후에까지 생각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조세 지원 제도는 굉장히 충분하다. 조세 지원 제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현재 수도권 밖에서 일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이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충분하다. 제가 저 지방이전 세액감면 조항 조특법 63조 사항을 봤더니 기업 수가 2020년에 534개예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체 수로는 1,000만 개가 넘으니까 거의 안 갑니다. 수도권에 절대 안 갑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 아무리 어떤 특구를 만들고 뭘 해도 물론 굉장히 이제 우리가 레토릭 정치적 사기성 때문에 하는 거라는 측면은 있겠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에 대한 감면 중에 양도소득세가 좀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있는데 약간 양도소득세가 언급한 것 같은데 이거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 팔고 거기다 낼 테니 박사님 거기 가셔서 거기다가 먼저 사놓는 겁니다. 제가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기업 그 컨테이너 갖다 놓고 양도소득세 감면 받고 다시 그 돈 받아서 서울에 또 집 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세금 안 내고 계속 뭐 한 5년씩 왔다 갔다 하면 토지 상승분에 대한 거는 서로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위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저기 인구 감소 지역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 좀 한정한다면 서울의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기업에 유사하게 서울에서 팔고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려가서 집 사는 만큼 정도 그 집 사서 영수증만큼 취득 가액만큼은 여기서 까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금이니까 실제로 서울에 있는 그 집을 뭐 30억짜리 펴서 양도 차익이 뭐 50%면 뭐 거의 10억 가까이 내야 될 테인데 그 시골 집에서 인구 감소 지역 집에 토지주택이라는 게 쌓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구 이전을 위해서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투자 지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조금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감면도 말씀하셨는데 근로자의 몫으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지금도 지방별로 최저임금제를 다시 달리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근로소득세 감면하면 우리 동네는 근로소득세 얼마 안 내니까 너 100만 원 얼마 줄게 근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 월급 얼마 줄 거야 실수령액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세액 저는 얼마인데 여기는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얼마 더 받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는 안 할 거다는 거죠. 그렇게 또 세금을 알고 이동하는 근로자들이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신규 투자 주식시장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서 요 정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김호원 박사님은 그 1주제, 2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김연아 실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 그 조세 업무도 합니다만 주로 국가재정 전체와 지방재정, 정부간 재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세무사회와 연익한 깊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시작은 지방세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국가 재정을 연구하고 정부 간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제한 두 주제는 사실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와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특정 제도에 대한 그 설명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논의입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주제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그 현실과 또 인구 감소 효과가 점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당초 우리 인구 전망할 때보다 계속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또 신생아 숫자는 또 역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말 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그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지금 그 어떤 제도가 나온다 한들 이 인구 감소 효과의 이 속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한 대전제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 중에 하나는 고향사랑 기부제, 또 그 중에 하나는 기회발전 특구가 고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후자인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름을 기회발전 특구라고 했을 뿐이지 기존의 다양한 우리 특구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탄생해서 또 새로운 그 정책 하에 민간 주도와 이 부분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일견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향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금 효과, 기부하는 사람에게 세액공제 효과를 주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중에 30% 정도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지금 제한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정착을 잘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농수산물 관련 판매처랄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 해당 지역 특산물을 우리 개인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문화관광 부서도 다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역 특산품에 대한 인지만 있으면 지금 현재도 개인들이 얼마나든지 살 수 있는데, 아마 이런 판로처나 이런 것들이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추계와 인구 이동 통계 기준, 노령화 및 인구 소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경우는 세액 감소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균형 발전이나 기부 분화 확산과의 연계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앞서서 우리 김홍환 박사님도 강조하셨습니다만 분명하게 나오는 플러스, 어떤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 경우는 세액 감소는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플러스에 해당하는 균형 발전 부분은 사실은 제도의 정착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모호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우선 소득세가 감소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활성화가 되어도 걱정, 안 되어도 걱정인 것이, 이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될 경우에는 실제 소득세 감소 부분이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세무행정, 이걸 운영하는 자치단체 행정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의 마이너스가 커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세액 감소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세액 감소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또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소득세 감소는 교부세의 모수인 내국세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기준재정 수요와 기준재정 수입을 계산해서 낙후 지역에 우선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방식에 의해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우선 배분되는 교부세 제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빈익빈 부익부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있다. 따라서 사실은 소득세 감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국가 세수가 이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이 차원보다는 그 소득세 감소한 부분이 그간 해왔던 지방교부세의 역할 부분은 또 역시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생각보다 소멸 예상 지역일수록 교부세를 받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조삼모사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정비용만 커지고 실제 낙후 지역에 가져가는 실질적인 이득은 얼마일지는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 수도권 지역의 거주민들이 대부분 이것을 이용할 것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이 농수산물 관점에서도 판단을 해본다면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어느 날 농수산물을 100에서 130% 증가시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 지역에 내가 농수산물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농수산물은 그만큼 감소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판로 개척이나 이 답례품 시장 관점에서도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이죠. 물론 이걸 통해서 답례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농수산물을 조금 순증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효과 면에서도 전체적인 그 파이가 커지지 않는 한 그리고 인구 감소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 지역의 농수산물이 답례품이 증가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맞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 득이 발생할지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재정분권 수준을 91대 9, 소득세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제 전체 재정분권 관점에서는 국세 75, 지방 25쯤 됩니다. 이 숫자는 일본을 제외하고 몇몇 연방 국가를 제외하고는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 재정분권이 낮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례로 우리 그 전체 세금의 국세 100을 거두면 거의 50 가까이가 지방으로 현재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세가 감소한다는 것은 지방으로의 이전목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원론적으로 이제 세수 감소 효과만 분명하고 실제로 지역 발전이나 균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소멸 지역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 분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 간 과열 경쟁을 통한 행정 파토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어떻게 증가될지는 저도 약간 우려스러운 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본이 그럼 이것을 왜 증가시킬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본은 세액 감소를 확대시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례해서 세액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득자에게는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국세를 확 깎아주면서 이전을 시켰다면 된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국가 채무 수준이 이러한 것을 반복해 와서 GDP의 2배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한 10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국가 채무를 이미 갖고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가 그렇게 국가 재정 운용 사례에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따라가야 하는 곳이 일본인가의 자체도 의문이고요. 또한 이 고향사랑 기부제든 기회발전 특구든 분명하게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재정 지출을 쓰여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득과 실을 잘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김홍환 박사님 말씀하셨고 우리 박상수 박사님 발제를 잘 해주셔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역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특구 지정은 그간 매 정부마다 해왔습니다. 균형 발전은 어떤 정부도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요. 또 보팅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항시 균형 발전은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고 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특구는 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정부라고 해서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근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구가 특별하게 잘 지정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기업이 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그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 교육 여건이 낙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주택 가격이었죠. 지방에 사는 만큼, 그러니까 강남에 살았던 만큼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모든 시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공공에서 극복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인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감소폭이 뚜렷함이 덜했다면 이제는 이제 절대 인구까지 감소하는 바람에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서 사실은 국가가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개인의 양도 차익 관점에서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소득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의 집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만큼을 지방에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차익을 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지역에 땅을 사놓고 이제 사는 것은 다 서울에서 살겠죠. 이제 그 거주지 그 계약만 해놓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여지가 크고요. 그걸 만약에 다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그럼 그 세무 행정 비용이 또 굉장히 증가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는 합법적으로 조세 회피를 허락하는 제도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양도세, 법인의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앞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제1주제는 이제 이미 법령이 만들어져서 이미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그 토론자들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세수 감소는 이제 세액 공제를 하니까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리가 반대 급부를 제공하면서 과연 이 제도가 목표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또 농산물 판로 확대, 이제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두 분이 좀 회의적인 시각을 좀 보여주셔서 앞으로 이 제도가 나가야 될 그 길이 굉장히 좀 험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도입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잘 그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우리 발표자께서 좀 생각하신 내용들, 또 토론자의 토론 내용 이렇게 다 종합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게 그 조특법에 이제 굉장히 많은 조세 특례 제도가 있는데, 그 특례 중에서 이렇게 특구를 설정을 해서 조세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새 정부 들어서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용어 그대로 하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혜택이거든요. 이런 걸 부여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혜택은 거의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듣는 정도의 지금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도 들리고, 그런데 이 제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사실은 법령의 근거가 전혀 없고 거의 아이디어상으로만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게 그 해당 근거 법령에 일단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법령에 어떤 또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는 조특법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단계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또 이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의를 조금 더 먼저 해서 우리가 어떤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사님께서 몇 가지 뭐 산업 육성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의 조세 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동안은 기업이 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거에 중점을 뒀다면 사람 자체가 이전하는 거에 중점을 둔다든지 뭐 등등의 대체적인 입법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이게 또 뭐 하나의 옥상옥 아니냐, 또 뭐 그냥 새로운 제도 했고 뭐 다른 제도도 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또 하나의 제도를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셔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발표자께서 그 토론 내용까지 고려를 해서 좀 마무리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주제 발표를 해주신 구광의 회계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또한
토론자께서 또 우리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뭐 다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만 또 아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 이 제도도 제도의 목적이 있겠지만 또 우리 지방이 소멸을 한다는 그런 그 대전제입니다. 인구가 격감하고 지방에는 가면은 전역에 가면은 유동 인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멸은 뭐 눈에 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는 것보다 더 빨리 와닿습니다. 그러고 모든 경제라든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그 인구 집중이라든가 경제 집중화되어 있는 문제점, 그에 따른 비용이 지방을 살리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방의 어떤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방이 소외되는 것을 최소한 시기를 늦추고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가 또 뭡니까 또 우리 지자체 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 지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듯이 세공제의 어떤 뭐 이름보다도 세금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도권에서 거둔나 지방에서 거둔 간에 중앙정부에서 뭡니까 세금으로 재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있거든. 교부금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나 싶고요. 또 이 제도가 잘 발전되면은 또 일본보다 더 빨리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우리 연구이사께서도 이제 고향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고향에 와 닿고 이제 일하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애착을 느낍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가는 건 그때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역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단체 이런 데 대해서 선호하게 되면은 뭐 자기가 그 방문을 할 수 있는 기고 또 노후에 또 이주 정주할 수도 있는 그런 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고향이 아니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더 폭넓게 또 잘 운영하면은 우리나라가 또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이 되지 않겠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박상수 박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지방 소멸과 관련해 가지고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랑 관련해 가지고는 쉽지 않죠. 그게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대세를 어떻게 좀 뭐라 그럴까요? 대세를 반전시키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구 감소,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은 이제 인정은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또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놔둘 거냐? 그럼 놔두면 이게 더욱더 가속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살더라도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게 조금 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와 관련해서는 지방 재정이 아니면 전반적인 국가 재정이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인데 또 그건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도 그 비수도권에서 일정 부분의 뭐 특정 지역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군구 단위 아니면 읍면동 단위에서는 사람이 안 살아도 되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호남권 아니면 뭐 영남권 이 정도 같은 경우에서도 과연 이게 가속화됐을 때 과연 우리 국가 재정이 훨씬 더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도 그런 면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또 이제 기회발전 특구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도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연 전례 없고 파격적인 게 뭘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에 기업에 있는 개인들이라든지 종업원들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에 있는 경영자들이라든지 소유 경영자들은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혜택을 주는 걸 이제 꺼려 했던 것들인데 그와 관련해서 혜택을 주는 것까지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의 그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양도 차익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 부분 이제 조세 회피 가능성 크겠죠. 클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주장한 사람들은 개인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지금 정부 간 논의에서는 개인은 빠져 있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만 ODG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이전할 때에 아직도 법인한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정 부분 그 경우도 ODG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이게 공공 부분에 계속해서 공공 주도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민간 주도로 하게 되려면 뭔가 개인들이 그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미국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이전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하더라도 일정 부분 펀드를 만들어서 이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상당 부분 조금 뭐라 그럴까, 조세 회피는 좀 피할 수 있는 통로는 마련을 해놓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만들 때 당연히 이제 만약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조세 회피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 부분 보완점은 우리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굉장히 사실은 우리 이제 시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지역 소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제도, 또 앞으로 이제 추진 계획인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해서 제29회 한국 세무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